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차세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동향이라든지 기술적인 동향은 아까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아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발산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으로 2차전지라든지 수소연료전지는 특히나 중요한 부품이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기술로 육성할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런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수위 때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격차 R&D 전략을 수립하고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저희 키스트에서 좀 총괄 기관이 돼가지고 배터리 그리고 연료전지 또 하나의 동위원소전지 이 세 개의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나 중국의 기술을 따돌리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전지가 우리에게 정말 그러니까 많이 다가오게 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기술일 것입니다. 리튬 2차전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200년 뒤 1800년대부터 납축전지라는 기술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현재 2차전지 배터리라고 하고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기술은 1991년 소니에 의해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용화가 된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다양한 음악용 재생기기를 포함해서 현재는 전기자동차, ESS 그리고 스마트워치, 드론까지 모든 무선 기기들에 작동하는 전력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기술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을 좀 더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기술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한번 충전해서 작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그래서 충전하는 횟수에 대해서 충전하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충전하는 횟수를 줄이고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비교한다면 한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휴대폰에 비교한다면 한번 충전해서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2차전지의 필수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차가 보급될지라도 친환경에 대한 내연기관을 대체함으로써 생기는 자동차에 의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구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 그리고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탄소가 배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여야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차가 100%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공정, 친환경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 현재 전기차를 구매를 해보시거나 전기차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 구매는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셀 가격은 실제적으로 거의 전기차가 개발됐을 때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많이 줄었지만 그 셀에 들어가는 외장재, BMS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은 역시나 비슷하기 때문에 셀과 관련된 동력 부품에 관련된 그런 가격은 역시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보조금이 없다면 결국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의 가격을 절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2차전지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 같나 이를 살펴보면 2017년 1충전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전기차들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실제로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들을 이제 전기차로 대체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테슬라라는 모델 3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가격도 낮고 주행거리도 긴 이러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차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전기차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고 1층전 주행거리가 2017년 이후부터 드라마틱하게 뭐 400km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의 인기도 많이 늘어나고 전기차의 점유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 소재가 이제 하이니켈에서 하이니켈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부피, 같은 무게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를 한 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전기차에 의해서 생기는 배터리의 인기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전지 3사도 폭발적으로 그러한 생산 능력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수요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오히려 공급보다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중국의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회사인 뭐 CATL, BYD라든지 이러한 회사도 동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적으로 뭐 LG 에너솔루션과 함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적으로 그런 중국의 기술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그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뭐 아이오닉 5면 아이오닉 5, 6, 7에 들어가는 스펙이 결정이 되고 스펙이 결정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셀의 스펙이 결정이 되고 셀의 스펙이 결정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스펙도 다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재 스펙에 의해서 셀의 에너지 밀도, 셀의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출시되는 자동차의 스펙에 의해서 이렇게 셀에 들어가는 소재의 스펙이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출시되는 모델에 의해서 각각 전지사들은 그 스펙들을 소재 스펙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극 측면에서는 NCM과 같은 삼성분계 양극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러한 NCM이라는 삼성분계 양극들을 회사로 이제 주도로 뭐 여러 가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높은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전지 3사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초창기에 상용화됐었던 흑연용 응극이 이제 주도를 했었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실리콘과 같은 고용량 응극이 적용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연에 비해서 실리콘이 적용될수록 점차적으로 응극의 두께가 줄어들고 두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셀의 부피가 줄어들고 셀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같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셀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지사들은 좀 더 기술력을 리튬이온 전지 측면에서는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니켈의 함량이 거의 뭐 90%에 가깝게 다다랐기 때문에 좀 더 고밀도화 시킬 수 있는 양극을 만들어서 같은 부피에 많은 활물질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튬이온 전지가 과연 뭐 우리나라를 계속 뭐 30년 이상 뭐 이렇게 계속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뭐 연구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이온 전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에너지 밀도가 거의 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켈의 함량을 하이니켈 늘릴수록 용량이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출시되고 있는 양극 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93%, 94%에 가깝게 니켈의 함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늘릴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실리콘을 추가하면서 용량을 늘리고 있지만, 그 실리콘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열화 문제, 부피 팽창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더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습식 공정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두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정,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공정, 솔벤트를 쓰지 않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으로 에너지 밀도 상승에 대해서는 한계가 다다르고 있고,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자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매장되어 있지 않는 원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리튬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어떤 곳에서 니켈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결국 그 원자재를 받아서 소재를 만들고 셀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결국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셀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전지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너네는 킬로와트당 얼마로 만들어라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그걸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측면에서 좀 공급망이나 원자재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연구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지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R&D에 관련된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듯이, 전지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하이니켈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LFP라든지 망가니치라든지 이런 저가형 양극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음극 소재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을 주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리튬 금속, 아니면 이제 무음극 형태로 간다든지 하면서 좀 더 고성능의 음극 소재를 만든다든지, 전해질 측면에서는 현재 많이 거론화되고 있는 고체 전해질을 씀으로써 아예 전고체 전지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세대 소재, 차세대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은 아무래도 전기자동차가 한번 불이 나면 결국은 인명사고와 이어지는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불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BMW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불이 많이 나면서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 이런 현실도 있었죠. 그러나 BMW가 불이 난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 실제 많이 다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가 한번 크러쉬가 일어나거나 충전 중에는 불이 난다면 괜찮겠지만, 사고에 의해서 불이 난다면 결국은 사람이 인명사고가 이어지는 게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주변에 화재까지 이어지면서 주차장이 다 타든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와 결국 인명사고가 이어지는 전기자동차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고체 전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고체 전지는 주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메이저급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전고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에서는 한 20, 30년 전부터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2021년에는 실제로 이제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자동차를 수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도 이게 자동차가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자동차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먼지 않은 미래에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액체 전해질, 아니면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 성분을 무기계의 고체 전해질로 대체를 하면서 완전하게 그에 대해 탈 수 있는 성분들을 제거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양극 안에, 그리고 여기 분리막이 있고 음극 안에 모두 이제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이 액체 전해질이 만약에 플래시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면 확 타오르는 성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안전한 무기계를 교체를 한다면 이제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성이 없는 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전지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핫박스에 넣어서 태워봤을 때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현상이 없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구동이 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전고체 전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붐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은 2020년인가 19년에 삼성에서 네이처라는 곳에 논문을 발표하고, 실제로 전고체 전지가 이제 회사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전지구나라는 게 이제 구현이 되면서, 실제 올해 삼성 SDI에서는 S라인이라는 전고체 전지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실제 생산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물론 일충전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만족해. 그리고 가격, 보조금 받아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휘발유는 5분만 충전하면 이제 만땅 채우는데, 전기자동차는 거의 40분 이상 충전을 해야 됩니다. 40분 이상 충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가 필요한데, 높은 전류를 가하다 보면 결국은 셀에서의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계산을 하다 보면 수초 내에서 200도 이상 30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소재는 결국은 유기계의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무기계의 고체 전해질 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고속 충전, 급속 충전, 초급속 충전 프로토콜이 개발된다면 이렇게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전고체 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는 이렇게 바이폴라 패킹이라고 하는 직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는 고전압 셀을 구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고전압 모터를 구동할 수가 있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장점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현재 산화물계, 황화물계, 할라이드계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현재는 할라이드계가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라이드계를 생산하고 있는 CIS, 여러 가지 할라이드계를 생산하고 황화물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PJK 솔리드 솔루션과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황화물계가 실제 전고체 전지 셀을 만들 수 있고 상온에서 구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황화물계가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고체 전지가 현재는 5년 안에 바로 상용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셀로 구현된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에 거의 명암 크기의 셀 사이즈까지는 현재는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기술력으로는 현재 양극과 황화물계에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극과 황화물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해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노력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암 사이즈지만 나중에는 이제 거의 A4 사이즈에 가깝게 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 소재를 얼만큼 성능을 높일 것인가, 양극 용량을 높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결국은 이제 셀로서 구현이 가능하고 셀로서도 뭔가 이 제품을 구동을 할 수 있다는 뭔가 어프로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형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팩트하게 대형화하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된 전고체 전지의 연구개발 토픽들은 이런 식으로 대형화하기 위해서 손쉽게 전극을 어떻게 하면 대면적화, 어떻게 하면 고밀도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수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용화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은 미래, 적어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전고체 전지가 우리 생활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조철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배터리 쪽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 공급망 문제죠. 특히 이제 중국이 이 배터리 공급망을 전체를 다
지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각종 광물질 뭐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다 와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만약 중국이 광물질을 공급을 안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못 만드는 형태가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공급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그 미국의 IRA 법도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급망을 갖다가 그 미국 중심으로 좀 하자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이 공급망 문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여기 발표 외에 다른데 이제 발표를 부탁받고 이제 고민했던 중에 하나가, 과연 정말 중국의 그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그 배터리를 못 만들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앞서 그 기술 발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 또 이제 배터리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소재라든지 또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라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지금 현재가 그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게 주로 이제 그 삼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연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튬 이온 쪽에서도 삼원계 얘기 잠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인산철 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원계에서 지금 인산철 같은 그 부분으로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망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뭐 배터리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이제 리튬이온,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원계 쪽이고, 인산철 쪽은 이제 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수요가 지금 그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맨 아래쪽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승용 전기차 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그 상용 전기차 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기타 가전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뭐 규모가 비중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배터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가 이제 수요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성장이랑 배터리의 성장이 이제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뭐 2019년까지는 그 성장세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코로나 때 전기차의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3% 정도가 전기차. 올해는 지금 한 6월 상반기까지 보면은 거의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전기차가 자동시장에 자리를 잡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공급망 구조는 맨 끝단에 이제 전기차가 있으면은 그 맨 앞단에 이제 광물 쪽, 그냥 광산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업체들은 그걸 전기차에 이제 그 장착할 때는 시스템의 모듈 형태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되고, 이제 배터리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하는 셀이나 뭐 팩 형태로 또 공급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셀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각종 무슨 전기 장치나 이런 걸 합쳐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죠.
셀은 이제 각종 부품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양극, 전극,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공급망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양극재, 음극재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해하고 특히 이제 양극재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극재는 이제 양극 활물질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양극 활물질은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뭐 전구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게 리튬이 합쳐져서 이제 양극 활물질이 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인산철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인산하고 철을 합친 게 이제 전구체가 되고 그게 리튬을 합친 게 이제 그 양극 활물질이 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극재 쪽은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흑연 쪽입니다. 실리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리콘은 아직까지 이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흑연 자체는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이 있습니다. 그 황물질로 해서 만들어지는 인조 흑연이 있는데 그게 뭐 최근에 실리콘이 굉장히 그 부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상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있는 그런 걸로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양극 화물질 만드는 혹은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흑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물질을 재련해서 그 물질로 만드는 과정, 예, 그리고 이제 그 광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채굴해서 광물을 가져와서 이제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광산 채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련하는 부분이 위치가 좀 많이 다른 그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이런 형태로 되고 있죠. 광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물질을 재련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나 부품으로 만드는 부분들, 셀, 그다음에 모듈 팩.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게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물질들을 재활용하는 이제 그런 쪽.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관련되는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리사이클링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출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사실은 그 지금 뭐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삼원계가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주류를 이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인산철 쪽에 하면서 인산철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인산철이든 삼원계든 다 이제 리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장 이제 사실은 그 배터리 공급망 중에 이제 중요하게 되는 광물질이 이제 이 리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언론을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뭐 과거에는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석유가 얘기됐지만 이제 석유를 대체하는 게 이제 이 리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리튬 광물의 어떤 확보, 자원 확보 뭐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뭐 대규모 어떤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언론에 나오기도 하던데. 근데 이제 하여튼 요 리튬을 보시게 되면은 뭐 그 염호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있고 그냥 매장돼서 캐내는 부분들이 있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배터리에 삼원계에 들어가느냐 뭐 LFP 쪽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또 음극재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걸 이렇게 캐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재련해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만드는 부분하고가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그 배터리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하고 뭐 탄산 리튬하고의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리튬도 보면은 뭐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70% 이상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요 늘으면 점점 이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은 이 리튬의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뭐 그런 양상이고, 주요 광물질 중에서도 보면은 다른 광물질들은 다른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비중이 커지가 않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 핵심적으로 사실 리튬이 중요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까 삼원계도 주로 이제 니켈을 좀 많이 쓰는, 예전에는 코발트가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 니켈 비중을 많이 이제 그 올리면서 니켈도 이제 중요한 광물질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산철 배터리 쪽인데 LFP 쪽인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 있어서는 50% 이상이 이미 이제 그 LFP 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 LFP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아직 공급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이제 앞으로 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배터리 성능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삼원계가 이제 우위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별로 떨어지질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그러면은 그 보조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차량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차량 가격이 싸지려고 그러면은 이 배터리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거고, 배터리 가격이 싸지는 부분이 이제 인산철로 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각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차량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형태고, 그 보조금은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추세가 계속될 거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거는, 최근에 중국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인산철 배터리가 성능도 굉장히 향상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들도 과연 이제 인산철 쪽으로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인산철로 이동하는 경우에 과연 중국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LFP 쪽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되죠. 아직까지 이제 뭐 다른 걸 다 합치게 되면은 뭐 삼원계나 기타 이제 이런 삼원계 유산 형태에 비해서 LFP가 뭐 조금 적지만은 이미 이제 대중을 이루는 뭐 NCM 52에 비해서는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를 흑연을 쓰는데, 흑연 중에서도 인조 흑연의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배터리 공급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국가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이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뭐 관련되는 소재나 광물 물질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ESG 쪽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ESG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은 이런 부분들의 배터리나 관련되는 이런 소재나 광물질을 수입을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위고, 그다음에 향후에서 있어도 뭐 절대적으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부 이제 그 단계별로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생산은 뭐 올 그 상반기로만 보면은 중국이 세계 전체의 한 6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도 뭐 거의 60%
80%.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집중도가 높습니다. 거의 75%가 이제 중국이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언극제는 한 80%,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도 뭐 비교적 거의 뭐 70% 정도 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그 뭐 니켈, 리튬 뭐 이런 것들도 60% 70% 그 정도 되는 수준이고, 뭐 니켈이 조금 비중이 낮은 뭐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뭐 광산 형태로 하게 되면은 흑연만 중국이 이제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이고, 그 양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통계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고, 이것도 이제 같은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 이런 공급망에서 굉장히 단계별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의 이제 비중이고, 뭐 1, 2, 2 하는 이제 뭐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극제 쪽은 뭐 중국 업체들이 1위에서 3위까지 몽땅 다 이제 중국 업체, 뭐 양극재도 2위, 3위가 이제 중국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 중국 기업이 어쨌든 그 최종 제품인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배터리 셀에 있어서도 이제 뭐 그 앞서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LG 솔루션을 제치고 1, 2위가 다 중국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의 생산도 그 자기네들 배터리 업체 그 자체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기업이랑 우리 기업도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뭐 K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부분은 지금 1% 정도 생산 능력이 안 되고, 뭐 2027년 되면은 그 1%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 배터리 공급망 문제도 그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급망 부분이라서, 그게 뭐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어떤 배터리 공급망을 그 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도 글로벌리 이제 이 공급망을 어떻게 그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그 CLTL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중국 기업들하고는 별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BYD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동차도 생산하고 하니까 이제 뭐 수요가 좀 한정적인 뭐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비중이 이제 이런 식입니다. 뭐 인산철 양극재는 99%, 삼원계 양극재는 55%, 언극재는 86%, 뭐 리튬 분리막은 73%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종 이제 단계별로도 보면은 중국 기업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고, 근데 그 양극재에 있어서만은 지금 이제 한국의 에코프로가 이제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양극재 쪽,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양극 활물질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양극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주로 중국 기업들이 그 그 LFP 쪽의 부분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한국 업체들은 다 이제 이 삼원계 쪽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뭐 CLTL 같은 경우는 거의 양극재를 다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고, 언극재는 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자원의 이제 분포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흑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중국에 이제 집중돼 있다, 그 생산은 중국에 집중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계 각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채굴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광물 자체는 글로벌리 좀 흩어져 있고 중국에 그렇게 크게 집중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리튬인데, 리튬의 분포는 그에 따라서는 그 뭐 염호에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는데, 그게 주로 하여튼 호주하고 그 칠레 뭐 이런 쪽에 이제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재련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인 리튬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삼원계에 들어가는 그 리튬은 중국의 75% 이제 재련이 되는 뭐 그런 형태고, 중국 기업들이 그 6개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2개 미국 기업만 빼고서는 다 이제 중국 기업인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켈은 광산이 주로 인도네시아에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흑연은 그게 이제 그 천연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다 이제 중국의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대로 그 매치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6단위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른 물질들도 다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유사한 형태로 이제 코드를 매칭을 시켜서 살펴보게 되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삼원계는 한국이 지금 이미 이제 그 주요 이제 수출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산철은 거의 90% 이상 그 양극재 부분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전고체, 뭐 흑연,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이제 수산화 니켈,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코발트, 뭐 망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칠레나 뭐 다른 나라들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 지연되고 있어서 예. 조금만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주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공급망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7월까지만 보더라도 생산의 14%, 15% 정도가 이제 그 전기동력차고, 그다음에 수출의 한 17%가 전기동력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IRA 때문에 미국에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그 다시 회복돼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라든지, 그다음에 IRA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광물 규정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존 업체들 중에서 그 혜택을 받던 업체들이 제외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존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배터리 자체가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아까 전에 뭐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수출 그 업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나는, 그게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극 광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해서 무이수지 흑자를 거두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는 뭐 그런 형태. 전구체라는 게 그런 물질들을 일정 정도 합친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 광물질 부분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응급제 쪽에서는 그 인조 흑연은 우리나라가 일정 정도 기반이 있는데, 뭐 천연 흑연은 이제 거의 수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뭐 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망간, 코발트 이런 부분들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원소재인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LG의 양극재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국내에서 조달하고, 일부 일본에서 조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응급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일부 이제 그 공급을 하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포스코는 천연 흑연을 써서 이제 소재가 되는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또 수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 중국이 쥐고 있는 부분이 그 주로 이제 재련하는 이제 그쪽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특별히 기술적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중국도 해외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과연 이제 중국이 그걸 공급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더더구나 이제 리튬을 빼면 이제 들어가는 이제 부분들이 삼원계에서만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과연 이제 3원계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하고 있어서 그 수요를 갖다가 중국이 그 뭐 없어지게 되면 시장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국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조달 공급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전환을 했을 경우에 뭐 이런 어떤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자기네들의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고, 또 중국 자체도 전체 배터리 생산의 75%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제 그 원활한 어떤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광물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이제 해외 광산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특히 이제 우리 양극재 같은 경우는 3원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중국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오히려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K 배터리하고서는 뭐 배터리 강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배터리 강국이라기는 좀 너무 국내 생산이 좀 적습니다. 다만 전기차만 하더라도 거의 4% 정도 생산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 생산에. 근데 배터리는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내에서도 배터리 생산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국내 생산을 위해서 배터리 킬로와트당 뭐 얼마씩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 형태로 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이라든지 중국의 ESG 뭐 낮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배터리 공급망에서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 강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좀 필요한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세계 각국들이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사이클링을 통한 어떤 배터리 소재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3 모빌리티 배터리 포럼의 2부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자 두 분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 문준혁 사무관님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김필수 대림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요. 두 분은 아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분 더 이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이 배터리과 문준혁 사무관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리셨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새 보면은 가장 핫하는 것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거기다 배터리에 대한 것들, 자율주행, 여기다가 이제 요새 수소차도 물론 이제 포함이 돼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이 이제 다시 좀 득세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글로벌 기업들은 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즐기거든요. 왜냐면은 이 배터리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130년의 역사의 슈퍼 갑의 위치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치열하게 지금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좀 주춤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유럽 쪽에서는 제작사가 상당히 좀 이런 부분, 뭐 이퓨얼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도 뭐 미래 모빌리티에서 5년, 10년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인 것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시기가 빨라지느냐 약간 느려지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 들으셨겠지만 배터리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의 약 40%를 이루고 있는 이 배터리의 가격 또 전기차의 가격 요새 테슬라발 반값 전기차 화두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 발맞춰서 중국 업체들도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것들이 불이 붙어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이 의도가 기업들 간의 경쟁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처음에 전기차 시작할 때 중국 전기차 제작업체가 500군데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200군데까지 줄어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 10개 정도만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속가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무장된 중국의 제작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생태계에 대한 교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며칠 전에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거 아마 아시겠지만은 유럽에 이 중국차가 진출할 때 관세가 10%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쪽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또 IRA 이런 것 때문에 진출을 아예 못 하고 있는데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벌써 유럽의 전기차 전체 11% 이상이 중국 전기차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또 과잉 생산한 뭐 요새 중국에서 배터리를 과잉 생산했는데 1년 2.5배 정도를 생산했어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중국에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 덤핑 관세 받았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원자재의 어떤 이 밸류 체인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전기차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또 내연기관차와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의 선점에 대한 생태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원자재 자체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해외 다변화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 생산하는 배터리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고민도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이 노사 분규, 노사 합의에 대한 것들도 요새 화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 IRA라든지 아까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이 자국 우선지, 지역 우선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공장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국내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노사의 어떤 관계도 좀 다툼의 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꼭지가 아마 해결 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배터리 원자재부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NCM 배터리 또 지금 화두가 LNCM하고 LFP 아까 조 박사님은 또 그 부분들 강조하셨죠. LFP하고 NCM 배터리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CATL이나 BYD는 LFP와 NCM을 다 무장해서 글로벌 시장 양날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국내 배터리 3사는 NCM을 기반으로 하고 이 자동차용 LFP는 사실 생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날개가 하나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에너지 밀도가 떨어졌던 LFP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뭐 셀투팩이라든지 즉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점차 넓히고 있다는 거. 국내에서도 레이 전기차 LFP 들어갔고요. 아마 코나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캐스퍼 경영 SUV도 LFP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G 모빌리티의 EVX도 BYD 기술을 많이 차용을 하면서 또 LFP가 들어가 있고
점차 경소형 쪽은 LFP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이렇게 될 정도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LFP와 NCM 배터리, 물론 얼마 전에 국내 배터리 3사에서는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코발트 풀이라든지 이 망갈 리치 형태, 그러면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이런 꼭지점들을 좀 하면서 좀 차별화시키고 에너지 밀도 높이면서 안정화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방향. 그래서 LFP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장에서 좀 ESS형 빼놓고는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거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고민이 있고요. 제가 앞에 이렇게 화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11시 50분까지 이 패널 토의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이제 발제자시고 한 분만 패널로 문사무관만이 오셔가지고 제가 앞에 좀 설명을 좀 드려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것들 중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들 지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새 화두가 굉장히 꼭지가 많고요. 또 이 관련된 세미나나 정책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회의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화두가 되고 해결 과제도 많다는 거고 앞이 미래가 안개 속이고요. 현대기아차도 자문해 준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요. 잘 나가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게 살아남판 걷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국내 배터리 3사가 잘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원자재에 대한 요새 그런 고민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요, 두 분 발표 아까 하셨으니까 못다한 말씀은 좀 이따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플로어에서 질문 같은 것도 좀 가감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화두를 던진 이유가 아마 기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화두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은 우리 문준혁 사무관님한테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마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것들 말씀 듣는 것도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배터리의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산업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산업부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R&D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총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원계와 LFP로 나눠져 있는 이 두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3원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LFP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R&D 과제에서 첫 번째로는 이런 저희가 소홀해왔던 품목들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FP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 기술력이 없어서 LFP를 들어가지 않았다기보다는 LFP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원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3원계와 LFP를 먼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3원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큰 대신에 가격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LFP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LFP 같은 경우는 기술 에너지 밀도가 다소 3원계보다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이점을 가지고 안정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보급형 전기차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들, 조금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오랫동안 주행이 가능한 그런 전기차 모델들에 탑재하는 배터리였기 때문에 이런 3원계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까지 소홀했던 LFP 시장이 요새 최근 들어서 점차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중요성을,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이런 LFP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빨리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LFP 기술 개발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경쟁력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나트륨 전지 등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의 3원계나 LFP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의 가격 등락폭에 의해서 그 단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튬에 비해 수백 배로 그 지구상에 흔한 원소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나트륨 전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그 나트륨 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 과제로서 나트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꼭지가 품목 다변화라면 두 번째는 품목 고도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원계라든지 혹은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LFP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차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법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저의 왼쪽에 앉아 계신 정운기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전고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리튬황 배터리라든지 혹은 리튬 메탈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의 혼합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용이라든지 혹은 선박용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차용 리튬이온 축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그런 배터리의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신속 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예타를 추진 중에 있고 사실 저희가 보통 흔히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과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에서 OLED로 넘어갈 때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장이 체인지되면서 그 OLED 시장이 중심이 되어 LCD 시장이 급격하게 몰락한 시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LFP나 삼원계 배터리에서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 법한 배터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데 사실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한두 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리튬 황 전지를 위주로 개발을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 사실 어떤 차세대 배터리가 실제 향후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가 될 수 있을 법한 품목들을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를 개발함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배터리에서는 대기업들 그리고 셀 기업들이 위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그 차세대 배터리 예타에는 소부장 기업들도 연계할 수 있는 형태의 R&D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맞물려서 이 차세대 배터리를 실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 센터들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 사무관님께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NCM과 LFP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단 LFP 자체를 요새 아직 딱 답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배터리 3사에서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왜 중국은 LFP를 먼저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NCM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NCM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대단하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점을 해서 미리부터 20년 이상 연구하면서 지금의 어떤 과정을 보면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낮긴 하더라도 LFP가 실제로 이걸 자동차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더욱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NCM과 LFP의 에너지 밀도 차이가 한 30% 이상 났었는데 이제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서 또 모든 공간을 이용하는 그래서 셀 투 팩
그죠? 셀 투 비클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없애버리고 다 셀로 채우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많이 간격이 좁아졌고 또 걱정되는 게 이제 과잉 생산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덤핑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문사모관님 말씀하신 게 일단 기술 고도화, 특히 이제 신기술 개발이죠. 결국은 배터리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지만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더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좀 더 안정화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또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 모델을 맞출 수 있는 신형 배터리 개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리튬 황이라든지 또 리튬 메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진행되는 게. 그래서 아마 그런 꼭지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배터리를 어떤 배터리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딱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 중에서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터리가 지금 문사모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형 배터리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오거든요. 물론 이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안정화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가 나면은 완전히 갑자기 체인지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던 거는 수소차 아실 거예요. 수소차도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공해 하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시간이 좀 느립니다. 수소의 이동,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해결 과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가 특히 이제 요새 그린 수소를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기사 중에서는 수소 연료전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키워드거든요. 근데 수소 연료전지 대신 이제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을 지금 이미 개발을 해서 각종 차에다가 탑재하는 시험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MIT 출신인 것 같은데 다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는데 엄청난 투자를 지금 받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한 두세 군데가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암모니아가 훨씬 더 수소를 만들어내기도 쉽고 또 암모니아의 원료 자체가 수소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임 체인저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까 말씀드린 안개 속이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요,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은 제가 요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용 자동 변속기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변속기 하게 되면은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자체가 무슨 변속기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주전공이 인버터, 컨버터, 모터 제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쪽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쪽인데 왜 제가 변속기를 강조하냐면은 변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전기차용을 개발하려면은요, 내연기관차용 지금 10단 개발되어 있는 거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유압 방식이고 복잡하고 구조도 없고 크기, 무게 이런 건데 전기차 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 타이칸 뒤쪽에 2단 변속기 들어가고 아우디 트론도 들어가고 또 미국의 올해 이제 아마 이튼이라고 세계적인 이 내연기관 변속기 대용량 변속기 회사가 한 8년 전부터 연구해서 4단 전기차용 변속기를 개발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은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주행 거리가 30에서 50%가 늘어납니다. 3%가 아니라 3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모터부터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주행 거리를 늘려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가격의 배터리에 대한 비율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도 현대차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하나 참조해서 그래서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 아직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에 속한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사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 발제를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정 박사님한테 아까 발표 일부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정홍기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사무관님께서 산업부 차원에서의 정부 투자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터리 기술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원분계, 그러니까 삼성분계 NCM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20년 전부터 결국은 이제 합성을 해오고 준비를 해오고 했었던 기술입니다. 그게 빛을 발했던 것은 결국은 전기자동차가 뭐 강하게 출시되는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출시가 됐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그러한 기술 축적력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인 하이니켈을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온이 정말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론 지금 현재는 뭐 하이니켈이 들어가는 삼성분계 배터리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중국에 의해서 LFP 배터리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뭐 제 생각에는 중국을 따라간다는 뭐 그런 LFP를 만들어서 따라간다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앞선 5년 뒤, 뭐 10년 뒤의 미래를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아까 사무관님 말씀해 주셨던 풍력 다보나, 뭐 예를 들어서 리튬 황전지 아니면 LFP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코발트 풀이라든지 망가니치의 캐소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소재적인 측면, 시스템 측면에서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R&D 차원에서의 많은 투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뭐 저도 이제 R&D를 하고 있지만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투자받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안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사이클이 좀 이제 적다. 예. 보통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년 이상 10년까지도 이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7년 이상 뭐 이렇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제 향후 목표로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짧은 사이클을 보는 기술도 있지만 긴 사이클을 보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좀 길게 지원을 해주시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서는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에로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LG 에너솔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좀 큰 컨소시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이제 개개인의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 쪽으로 연구투자개발비를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뭐 R&D 차원에서는 많이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로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생산 능력들이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가고 있는데, R&D 자금까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급 인력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정 박사님은 이 R&D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학 연관의 시너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아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제가 정책이나 이런 또 뭐 아마 조 박사님도 그렇고 많이 관련을 하시니까 그런데 국회에도 그렇고 정책 세미나를 워낙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가장 문제가 이 규제 일본 대한민국 포지티브 정책이지 않습니까?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저도 위원이지만은 그럴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밑바닥부터 다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시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업체들, 제가 협회는 뭐 전기차 협회부터 한 10개 정도 맡고 있다 보니까 별의별 주문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주문을 받았냐면은 지금 충전기 아시죠? 뭐 전기차와 충전기가 실과 반월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잘 만든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온 모듈 있죠. PSU는 다 100% 거의 국산이 없습니다. 다 중국산입니다. 국내 개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요소수 문제도 중국의 의존도 3년 전에 일어났던 거 또 지금 약간 물론 이제 미리부터 겁부터 먹고 있는데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되겠는데 아시겠지만 무역협회에서 이 중국의 의존도가 90% 넘는 품목이 800가지입니다. 800가지. 물론 이제 한중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시너지 또 글로벌 소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뭐 할 수가 있지만은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또 시진핑 리스크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 경제 물자 자체를 전략 물자로 활용을 하고 또 이거를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워낙 대한민국이 많이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떨까 제가 파워 모듈 충전기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배터리나 아시겠지만은 전기차나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은 환경부 소관인데 사실 R&D나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의 조성은 산업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요, 지금. 못 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문사무관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회의 같은 거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시너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업 환경부가 모빌리티 쪽에 주관 부서가 3개지 않습니까? 3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해서는 국내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해외 쪽으로 나가거든요, 자꾸.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해결 과제 중에서 우리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좀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 박사님 한참 발표 시간을 넘어서까지 하실 정도로 제가 양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될 정도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추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국내 투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배터리 전체의 어떤 공급망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맨 이제 끝단에 있는 게 그 수요 부분, 배터리의 어떤 수요 부분이 전기차 쪽이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배터리 생산 공장은 사실 그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전기차 공장 근처에다가 이제 세우는 게 그 일반적인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해외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내의 어떤 전기차 생산에 비해서도 국내에서 배터리 생산을 많이 안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국내 이제 배터리 공장이 좀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국내의 어떤 전기차 생산 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대부분이고 해외 생산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해외의 전기차 공장들이 계속 지금 뭐 생산 건축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제 그 가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걸 좀 안 당겨서 아마 내년 정도에 지금 그 오픈을 할 생각으로 있고 뭐 유럽에도 얼마 전에 갔는데 하여튼 체코 공장도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그 전기차 라인을 그 오픈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우리 업체들로서는
이걸 갖다가 해외에서 생산해야 될지 국내에 생산할지 그걸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가 여건이 더 좋으면은 해외 투자하는 거고 국내가 여건이 좋으면 국내 투자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 같은 데는 IR법에 이제 엄청난 어떤 그 혜택들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그 혜택이 많죠. 근데 이제 또 미국하고 또 다른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른 부분 우리는 그 생산 지금 이제 기존의 자동차를 보면 생산의 그 60% 이상을 갖다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국내에서 어쨌든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게 수출이 따라줘야지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결국은 그 미국은 자체 수요를 위해서 어쨌든 그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끔 하는 건데 우리는 수출을 하게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가 많아야지 이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그 배터리 업체들도 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적어도 이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배터리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운송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져오기가 편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중국에서 생산돼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싸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그 배터리 생산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또 그 미국산 배터리를 그 각종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북미산으로 써야지 어쨌든 그 자동차 그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터리 업체들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특히나 우리는 그 차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를 장착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가격을 싸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어쨌든 지금 LFP 문제도 있으면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전기차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한 번 충전해서 얼마 가느냐 뭐 그다음에 충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게 이제 이슈였다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가격 쪽 이슈로 변화가 돼 버려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그게 이제 뭐 그 기술 자체가 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해외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그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형태고 중국은 이제 싼 배터리를 만드는 거고 그 사실은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배터리 기업이 싸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느냐, 우리 자동차 업체도 싸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수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 박사님이 일단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점, 고민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은 국내 생산 비율이 워낙 적거든요. 현지로 가서 합작으로 뭐 보통 한 5, 6조 원 정도 들어가니까 2, 3조씩 이제 투자를 해서 반반씩 그래서 아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본격 진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을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르노가 요새 이제 올해 신차도 없어서 점유율도 더 떨어지고 고민되는 게 많은데 아마 이 발표를 했었죠. 르노 코리아에서 아마 르노 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 다 괜찮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공장을 그렇게 바꾸는데 문제가 국내에서 공급할 배터리가 없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배터리사가 없대요. 국내 생산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이미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냐 이런 고민을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 아마 뉴스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또 대부분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좁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170만 대 내외뿐이 안 되고 그 내년에도 뭐 100만 원 정도 줄었지만 20여만 대 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아마 국내에서 배터리 생산하면 수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수출도 문제예요. 배터리 수출을 할 때요. 배터리가 일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선박에다 실어서 나를 때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물류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생산하는 게 훨씬 장점이 크다는 거죠. 혜택도 크고 노사에 대한 안정화도 이루고 국내 같은 데는 이게 첩첩산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인센티브가 워낙 크지 않으면 국내 생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민거리는 늘고 해결 과제는 많은데 답은 딱 나와 있지는 않고 또 시너지도 못 내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 그래서 조 박사님이 이제 국내 생산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서 해외도 그렇지만은 국내가 공장이 있어야 일자리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공장 나가면은요, 이 메이드 인 미국이나 메이드 인 USA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거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고민, 거기다 강성노조의 이미지, 노사 분규에 대한 것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엊그제 현대차가 오늘 어제 타결이 돼서 완전히 이제 됐지만은 사실 이런 상태로 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앞으로도 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하면 부품이 거의 과반이거든요. 30% 이상 인력 줄여야 됩니다. 더욱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화 도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저기 거의 시간 관계상 저기 열띤 토론 감사드리는데 이 네.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시죠. 답답하니까 이제 네. 문제가 나오는 건데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한 예. 질문 두 현대차에서 이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CAT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내에 투자가 공장이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런 건지.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차를 생산을 할 때 한 곳에서 받으면 불안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차종별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도 배터리 3사지만은 현대차 같은 데는 주로 LG 엔솔하고 SK온하고 주로 공급을 받는데 또 뭐 요새 CATL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거 한두 개 있죠. 그게 물론 이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지만은요 내부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받기보다도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받는 꼭 중국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배터리 공급량도 그렇지만은 이 차를 만들 때 부품 공급을 받을 때 글로벌 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곳에서 또는 어떤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급을 못하게 되면 차 생산을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원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런 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중국 그 현대차 그룹의 중국 점유율이 1.7%까지 떨어졌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안정성 있죠. 그런 것들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많은 부품을 글로벌 소싱하면서 다양성을 크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첨부해서 조 박사님. 기사를 봤는데 네. 중국말 하더라도 자국의 그런 그 소재 부품으로 생산하도록 뭐 지시했다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차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게 어제 그저께 나왔었죠.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중국 제품을 써라. 부품부터. 그게 이제 아마 이 저기 파웨이에서 나온 메이트 60이라는 7나노 반도체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미중 간의 경쟁 활동도 크고 서방에서의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부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 기술 개발과 시스템을 갖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단편적인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물론 중국이 연간 2,000에서 2,500만 대 정도의 시장이다 보니까 또 전 세계 전기차의 거의 과반을 소모를 하고 있어서 자체 시장 가지고 돌 수 있는 작업자족의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뭐 시간 관계상 네. 한 분만 더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LFP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어쨌든 LFP를 건너뛰고 뭐 고전압 중립체, LMFP 뭐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뭐 공식화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결국 NCM이 아니라 LFP에 대한 대응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한 게 과연 시장성이 있고 좀 LFP랑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은 먼저 혹시 문사무관님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LFP 외에 이제 사실 먼저 LFP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울산 특화단지에서 LFP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미국에서 이제 LFP 공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올해 3월에 발표를 했었고 SK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CES나 혹은 인터배터리 등에서 LFP 배터리 기술을 선보인 만큼 현재 우리 배터리 3사들도 LFP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LFP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배터리들에 대해서 여러 방향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LFP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배터리 3사도 지금 신규 투자들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5년 정도쯤에 이제 국내에서 LFP 차량용이죠. ESS용이라 차량용에 대한 거가 나오면은 2026년 정도쯤에 LFP를 국내 배터리에서 탑재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배터리 3사가. 아마 중국 시장을 빼놓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LG 엔솔이 1위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NCM인데, 근데 글로벌 시장으로 중국 업체가 진출을 하고 중저가 모델의 LFP를 탑재를 하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8대2 정도, 7대3 정도, 아마 그 정도, NCM이 7, 8 정도고 LFP가 중저가 모델로, 물론 이제 아까 문사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리튬 황이라든지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가 혹시 개발되면 그 축이 좀 약간 저할 수도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도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년, 2030년에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하자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설사 생산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 10%에 머물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지금 배터리 쪽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도 양날개를 가지고 LFP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 박사님 추가 말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3사가 LFP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중국의 LFP 생산하는 거랑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력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조금 더 해서 어쨌든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개선돼서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3사가 하는 거하고 기존의 업체들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성능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으면은 성공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어차피 이제 LFP 쪽에 양극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하에서는 미국은 못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CLTL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그 포도랑 공장을 짓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극재는 누구 걸 썼냐면은 에코프로 걸 쓰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거기도 미국 진출하려고 그러면 그냥 양극재, 그러니까 삼원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CLTL도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 자체는 어쨌든 기존에 이제 그 뭐 삼원계 가지고 일정 정도는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 우리 업체로서는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자동차 업체들도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기차의 경쟁력이라는 게 뭐 배터리가 좌지우지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현대차로서도 어떤 배터리를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뭐 BYD나 테슬라처럼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뭐 다 하겠다고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 어쨌든 외부에서 조달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LFP 쪽은 뭐 거의 CLTL이나 뭐 다른 업체 BYD 거는 잘 안 쓸 거고, 그 특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CLTL 걸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단순히 애국심에 그 호소를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조 박사님이 예전에 중국 소장을 맡으셨어요, 베이징에서. 예. LFP하고 가격 차이가 많나요? 가격이 한 30% 차이 났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중국산 덤핑에 대한 부분들이 요새 2배, 2.5배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반값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고,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설사 국내에서 생산한더라도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이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계점 있지 않느냐. 비슷하게는 아예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이유가 결국 경제성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혹시 마지막 혹시 정 박사님 뭐 말씀하실래요? 저도 예. 한번 첨언 드리면, 지금 유럽에서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재사용, 재활용된 소재를 써야 되는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삼원계 이제 N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5년 정도에 한 번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돌았는데, 과연 LFP가 그런 5년 뒤에 재활용돼서 재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LFP 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포션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CN계에서는 이러한 뭐 유가금속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재사용할 수 있는 포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법안들이 강화가 된다면 오히려 LFP보다는 삼원계라든지 이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직 이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아직 관련 법안이 국내에서도 진행 중에 있고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저도 관련돼 있는데 아마 황금알로 낳는 거위다, 도시 광산 산업이다, 이런 게 이제 NCM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리튬부터 니켈, 코발트 다 뽑아냅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LFP에 대한 얘기가 고민이 많은 게, 가격은 싸고 경제적이지만은 이거 중국에서 지금 묻는다 그러거든요. 땅 속에다가요. 그게 왜냐면 투자 대비해서 리튬 위에는 뽑아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뒤에 지금 부각이 되면은 LFP의 장점은 많이 사라지고, 지금 당장 구입은 저렴하더라도 환경 피해에 대한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쓰고 묻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요? 무게도 굉장합니다, 이게. 부피가 무게가 더 크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큰 거는 뭐 500kg란 막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땅속에 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리사이클링 시켜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측면은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중국 내에서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부각이 되면은 LFP의 장점은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아마, 그래서 이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만 회회를 하려고 합니다.